어제 발표된 이 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45%를, 또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각각 7%와 2% 상승을 해서 36%와 두 자릿수 10%를 기록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글쎄요. 먼저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 정도면. 우선 이제 선거를 한 10여일 정도 앞두면 네. 기본적으로 일단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성이나 어떤 이념 성향이나 지정당 구성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선거가 되면 거의 어떤 면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수렴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는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하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저는 참 민주당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법부를 그렇게 흔들고 공격했는지. 사실 이 선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에 굉장히 통합적인 이야기, 그리고 말도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계속 민주당의 박찬대 지금 뭐 총괄선대위원장인가요? 그걸 이 계속 사법부에 대한 공격, 심지어 어제 이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10명을 그냥 아예 자격 없는 사람들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당의 입장 아니다고 굉장히 혼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민들의 걱정은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해야 될 사법부마저 이렇게 되면 예. 이 절대 권력이 아니냐라는 게 많은 언론과 이런 데 비판점이 지점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근거를 왜 만들어주는지 저는 이 선거 전략을 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원래 부자는 좀 몸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왜 부자가 자꾸 그렇게 어떤 면에서 자기들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부각시키는지,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좀 저는 반영이 됐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걱정과는 이제 심한 사법부의 공격에 대한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호 대변인께서 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저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저과 저는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추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예. 특히 이제 그 ARS 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전에 그 자막으로도 보수층이 갤럽 조사에서 과표집됐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주장을 하시는데, ARS 조사에서는 사실 저보다 더 격차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샤이보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샤이보스들이 ARS에는 오히려 더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물 위에서 표면에서 흐르는 지금 정보들하고 물 밑에서 그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정보에, 근데 SNS 뭐 단톡방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정보들이 조금 달라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거는 김문수라는 인간 탐구,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 실적들, 그때 일자리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신규 창출된 그런 실적이라든가, 예. 김문수의 인간적인 면, 뭐 파도 미담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재발견이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해서 괌으로 간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안보를 이런 세력에게 맡겨도 되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더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추세를 더 급격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층의 과표집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대세는 그냥 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좁혀졌다라고도 내부에서 보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추세상 좁혀진 게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과표집이라고 얘기한 거는 수집된 표본에 보면 실제 이제 그런 경향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게 실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메시지고요. 실제 뭐 여론조사상의 보수나 중도층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더 응답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과표집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긴장해야 된다. 실제 보수가 활성화되고 있고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초반의 격차 지지율을 믿고 갈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상했던 거고요. 네네. 최근에 이런 경향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이야기도 해보죠. 지지율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점, 이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는 43.9 이렇게 지지율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 총선 때 동탄에서 연출된 이 삼자구도 역전극 이른바 이제 동탄 모델과 글쎄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개혁신당의 지금 입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지율 저 표를 봤을 때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지지율 변동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과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다행이에요. 지금 사실은 과표집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사실 1차 토론 이후에 나왔던 커피 원가 이펙트 호텔 경제 효과가 반영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어저께 2차 토론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극단적, 단정적 어쩌라고요 효과가 나와서 지지율이 또 변동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는요. 네. 이게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정도 차이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저희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하고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그때는 이재명, 김문수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41%, 이재명, 이준석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38%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3% 차이밖에 안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양자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김문수 후보와 아니면은 이준석 후보와 둘이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될 경우 그러면은 TV 토론이라는 걸 보셨을 때 국민들께서 이준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말 유세 컨셉을 이제 기적의 시작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열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과연 골든 크로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현상적으로 보자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일단 뭐 단일화 문제. 이걸 문제. 어떻게 이제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제 단일화를 하더라도 산술적인 합이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표가 좀 흩어진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일화의 조건. 저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겁니다. 네.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냥 뭐 우리가 하면 이긴다라고 해서 합치라 그러면 아마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좀 더 어떤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좀 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즉 그것은 지금 뭐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지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반대와 반성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해왔던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한 어떤 예. 이런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그동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도 뭐 2019년 이후에는 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여전히 이제 강경 보수 세력과의 어떤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뭔가 토대를 만들어 주면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이 형성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서 조금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단일화의 어떤 명분이나 조건이 크게 형성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들으면서 여러 이제 다양한 검토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단일화가 이제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 단일화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뭐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재명 총통국가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 반기업, 반시장 그런 경제 정책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단일화를 해라라는 그런 여론의 압박으로 나타난다면 거기서 이제 저는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로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좀 더 저희가 달라지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